산채로 비늘을 벗겨서라도 내 딸을 살리고 말겠다! 남자의 외침이 산을 울리던 그 무더운 밤, 병든 몸을 이끌고 나선 어머니는 딸의 두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그 산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거라. 거긴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다. 하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하영이 이미 그 산 깊은 곳에 며칠째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달빛 아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두타산 자락 청류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름에 맑을 청자를 썼습니다. 본래는 물 좋기로 소문난 고을이었지요. 골짜기마다 맑은 계곡물이 흘렀습니다. 우물마다 물이 넘쳤지요.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물을 얻으러 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들어서는 사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지요. 우물은 하루가 다르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초여름부터 시작된 가뭄이었지요. 처음엔 다들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깊어갈수록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어졌습니다. 올해는 유독 하늘이 야박하구나. 노인들은 부채질도 잊었습니다. 마른 하늘만 올려다보았지요. 그럴 만도 했습니다. 두타산 골짜기마다 늘 흐르던 계곡물조차 그 기세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으니까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글쎄, 산신령이 노하신 게 아니고서야 이럴 리가 있나. 동네 어른들은 모이기만 하면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말이 오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두타산 쪽으로 향하곤 했지요. 이 마을 어귀에 하영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 쓰러져 가는 초가가 그녀의 집이었지요. 나이는 19이었습니다. 짙은 눈썹에 눈매가 맑았지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번씩 돌아볼 만한 얼굴이었습니다. 궁핍한 살림에 늘 무명저고리 소매를 걷어붙이고 다녔지요. 그래도 고운 이목구비만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운 얼굴과 달리 형편은 넉넉지 못했지요. 아버지는 일찍 여의었습니다. 병약한 어머니를 홀로 봉양했지요. 산으로 들로 약초를 캐러 다니는 것이 하영의 몫이었습니다. 남들은 처녀 나이에 곱게 수나 놓는다지만 하영에게는 먼 이야기였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바구니를 챙겼습니다. 떼약볕이 내리쬐기 전에 산을 오르는 것이 하영의 하루였지요. 마을 아래 논밭은 먼지만 풀풀 날렸습니다. 하지만 산속만은 사정이 조금 달랐지요. 두타산 깊은 골짜기 안쪽 나무 그늘이 짙은 곳에는 아직 서늘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곡물도 다른 곳보다는 형편이 나았지요. 하영은 그 그늘 아래 앉아 땀을 식혔습니다. 이따금 맨발을 계곡물에 담그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곤 했지요. 이런 하영을 두고 동네 안악들은 종종 혀를 찼습니다. 저리 곱상한 얼굴로 저 고생이라니 참으로 가엾지. 그러게 말일세. 진작 좋은 혼처라도 났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하영은 그런 말들에 크게 마음 쓰지 않았지요. 병든 어머니를 두고 팔자타령이나 하고 있을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산길을 오르내리며 마주치는 작은 것들에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다친 산새를 보면 지나치지 못했지요. 상처를 살폈습니다. 길을 잃은 강아지를 보면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지요. 그런 하영의 성정을 두고 어머니는 종종 걱정 섞인 잔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무른 마음이 언젠가 화가 될까 걱정이다.
그때마다 하영은 그저 웃어 보일 뿐이었지요. 하지만 하영인데 알았을까요? 어머니의 그 말이 머지않아 정말로 현실이 되리라는 것을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요 며칠 두타산 중턱 어느 굴 이야기가 자꾸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거기 굴 옛날부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이무기굴이라 불렸다지. 우리 할아버지 적부터 그리 전해왔어. 이무기굴.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릴 적부터 들어온 이름이었지요. 용이 되지 못한 큰 구렁이가 그 안에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1000년을 수행한다는 이야기였지요.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면 화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나무꾼도 약초꾼도 그 굴만은 멀리 돌아가는 것이 불문율이었지요. 우리 할머니 적에도 그 굴 근처서 사람이 하나 사라졌다더라. 쉿, 그런 소린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는 담력을 시험하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몰래 굴 근처까지 갔다 오는 놀이였지요. 물론 굴 안까지 들어갔다는 아이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굴은 청류골 사람들의 삶 깊숙이 자리 잡은 두려움이자 금기였지요. 하영도 어릴 적 어머니에게 몇 번이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옛날 이야기란 늘 그런 법이지요. 무섭다 무섭다 하면서도 정작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하영에게도 이무기굴이란 그저 아득한 옛말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지요. 그날도 하영은 여느 때처럼 약초 바구니를 이고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 어귀에서 낯선 소란이 들려왔지요. 마을의 사냥꾼 갈포수였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히 사냥감을 쫓던 사람이었지요. 그날따라 낯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등에 업은 어린 딸의 숨소리가 유독 가늘었지요. 내 딸이 이러다 정말 죽고 말겠어. 갈포수의 딸 소희는 올해 겨우 8이었습니다. 봄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지요. 여름이 되어서는 제 발로 걷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녔지요. 하나같이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갈포수는 가진 재산을 다 쏟아부었지요. 그러고도 딸의 병명 하나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의 귀에 근래 흘러들어온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타산 이무기굴에 정말 영물이 살고 있다면 그 비늘 하나만 얻어도 만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처음엔 갈포수도 그런 헛소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날이 야위어가는 딸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지요. 그 밤 마을 사람들이 다 듣도록 갈포수가 소리쳤습니다. 산채로 비늘을 벗겨서라도 내 딸을 살리고 말겠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혀를 찼지요. 자식을 위한 마음이야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이무기굴을 건드렸다가 무슨 화를 입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던 까닭이었지요. 이 소식은 곧 하영의 집까지 전해졌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마당까지 나선 어머니는 딸의 두 손을 꼭 붙잡았지요. 제발 그 산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거라. 거긴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다. 하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순간 하영의 머릿속에는 다른 얼굴 하나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하영이 이상하리만치 자주 산을 오른다는 사실을 어머니도 마을 사람들도 알지 못했지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는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무렵 하영은 여느 때처럼 나무를 캐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당산나무 아래서
늙은 무녀 설매를 마주친 일이 있었지요. 설매는 청류골에 자리 잡은 지 벌써 수십 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수가 적기로 유명했지요. 제사나 굿을 청할 때가 아니면 좀처럼 남의 일에 나서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설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영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깊던지 하영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할멈, 어디 편찮으십니까? 하영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설매는 대답 대신 지나가듯 한마디를 던졌지요.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하늘 문은 열리지 않는 법이니라. 하영은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할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영이 되물었습니다. 설매는 그저 옅게 웃을 뿐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지요. 그 웃음에는 어딘가 쓸쓸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영으로서는 알아챌 도리가 없었지요. 설매는 그러고는 지팡이를 짚고 총총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영은 그 말을 이상하다 여기면서도 이내 잊어버렸습니다. 살림이 곤궁한 처녀에게 알 수 없는 노파의 말 한마디를 곱씹을 여유는 없었지요.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기는 것이 더 급했으니까요. 게다가 그날은 마침 어머니의 기침이 유독 심했습니다. 하영의 마음은 온통 약초 걱정뿐이었지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하영은 그 말의 무게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됩니다. 그 밤도 무더위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지요. 낮 동안 달궈진 흙벽이 밤이 되어도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마당의 개조차 혀를 빼물고 헐떡였지요. 하영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지요. 멀리 두타산 쪽 하늘에서 이상하게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엔 비가 올 것도 같습니다. 하영의 말에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몇 달째 감감무소식이던 비였습니다. 믿기지 않는 것도 당연했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이 무너질 듯 요란한 천둥이 두타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번쩍이는 벼락이 어둠을 가르며 산등성이를 내리쳤지요. 뒤이어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굵은 빗줄기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반가움에 눈물을 훔쳤지요. 하지만 그 밤 하영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 산 깊은 곳 어딘가에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밤새 퍼붓던 비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잦아들었습니다. 몇 달 만의 단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 잠도 설쳐가며 반가워했지요. 아침 일찍부터 논으로 나간 사람들은 흠뻑 젖은 흙을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한바구음을 지었지요. 갈라졌던 논바닥이 촉촉이 젖어드는 모습에 다들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간밤 벼락이 유독 두타산 깊은 골짜기 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비쳐든 그 새하얀 빗줄기를 하영은 뜬 눈으로 몇 번이나 지켜보았지요. 거참 이상하기도 하지. 벼락이 어찌 한자리에만 그리 내리쳤을꼬. 아침이 밝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이 오갔습니다. 하영은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어젯밤의 광경을 떠올렸지요. 유독 환하게 하늘을 가르던 그 벼락. 그리고 뒤이어 들려온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 잘못 들은 것이라 여기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마음에 걸렸지요. 약초 캐러 오늘도 산에 가려느냐? 어머니가 걱정스레 물었지요. 간밤비로 산길이 미끄러울 것을 염려한 것이었습니다. 예, 어머니. 비 온 뒤엔 약초가 더 실하게 오르는 법이니까요. 하영은 애써 웃어 보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영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평소 다니던 약초밭이 아니었지요. 저도 모르게 자꾸만 벼락이 떨어졌던 그 골짜기 쪽으로 발길이 이끌렸습니다. 두타산 중턱, 늘 사람들이 꺼리며 돌아가던 그 어귀였습니다. 그곳에 다다르자 하영의 걸음이 절로 느려졌지요. 이무기굴이 있다는 바로 그 근처였으니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하영은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발길을 돌리려 했지요. 그런데 그 순간 바람결에 실려온 낮은 신음소리가 하영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숨죽이고 소리가 난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곳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굴어기 바위 틈에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몸통 굵기가 어른 허벅지만 했지요. 비늘 곳곳이 벼락에 그을려 검게 다 있었습니다. 몸통 한쪽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간밤비에 씻긴 바위 틈새로 흘러내리는 핏빛 물줄기가 여름 아침 서늘한 골짜기 공기 속에서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어릴 적부터 들어온 이무기굴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몸이 그대로 얼어붙어 도망도 나가지 못할 지경이었지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그럴 수 없다는 마음이 동시에 하영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그 거대한 짐승의 눈, 고통에 겨워 가늘게 뜬 그 눈이 하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에서는 어떤 사나움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오히려 무언가에 겁먹은 듯한 애처로운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치신 겐가요? 하영은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지요. 짐승에게 말을 건네다니요.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이었습니다. 구렁이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커다란 눈에서 뜨거운 것이 한 방울 흘러내리는 듯 보였지요. 착각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영의 눈에는 분명 그리 비쳤지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갈등했습니다. 하영의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요. 마을에 알려야 하는가? 아니면 모른 척 돌아서야 하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문득 며칠 전 갈포수의 외침이 떠올랐습니다. 산채로 비늘을 벗겨서라도 내 딸을 살리고 말겠다. 그 말이 떠오르자 하영은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만약 지금 이 사실을 마을에 알린다면 이 짐승은 필경 갈포수의 손에 온몸이 찢겨나갈 것이 뻔했습니다. 자식을 살리려는 절박함이야 이해 못할 바 아니었지요. 하지만 눈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생명을 그리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발 그 산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거라. 어머니의 당부도 귓가에 맴돌았지요. 이무기굴은 함부로 건드리면 화를 입는다는 그 오랜 금기도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짐승이 화를 부르는 존재이기는 한 걸까요? 하영의 눈에 비친 것은 그저 벼락에 닫혀 신음하는 가엾은 생명 하나였을 뿐입니다. 하영은 다친 산새 한 마리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던 사람이었지요. 길 잃은 강아지 한 마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물며 이렇듯 커다란 생명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모른 척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한참을 망설이던 하영은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견뎌보세요. 하영은 조심스레 바구니 속 약초를 꺼내 지식였습니다. 평소 상처에 쓰던 쑥과 익모초였지요. 떨리는 손으로 구렁이의 상처 위에 조심조심 발라주었습니다. 구렁이는 처음엔 몸을 움찔했지요. 하지만 이내 순순히 하영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하영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지요. 새벽같이 집을 나설 때면 늘 두 갈래 길이었습니다. 하나는 평소 다니던 약초밭이었지요. 다른 하나는 아무도 모르는 그 골짜기였습니다. 하영은 매번 남몰래 후자를 택했지요. 어머니에게는 약초가 귀해져 더 멀리까지 다녀야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요. 하지만 지금으로선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하영의 가슴 한편이 따끔거렸지요. 그래도 굴 속에 그 애처로운 눈빛을 떠올리면 발걸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구렁이는 좀처럼 기운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벼락에 입은 상처가 워낙 깊었던 까닭이었지요. 하영은 매일같이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상처에 약초를 갈아붙이며 정성을 쏟았지요. 산나물을 캘 때도 틈틈이 상처에 좋다는 풀뿌리를 따로 챙겼습니다. 집안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골짜기에 그 짐승이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혼잣말인지 물음인지 모를 인사를 건넬 때마다 구렁이는 가늘게 눈을 뜨고 하영을 바라보곤 했지요.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가닿는 듯 했지요.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그 골짜기만은 늘 서늘했습니다. 하영은 땀에 젖은 이마를 훔쳤지요.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잠시 숨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상처 입은 짐승도 어딘가 편안해 보이는 듯 했지요. 사람과 짐승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래도 그 서늘한 그늘 아래서만큼은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주고 있었던 셈이지요. 그러는 사이 마을에는 여전히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갈포수는 며칠째 산을 뒤지고 다녔지요. 하지만 이렇다 할 소득이 없었습니다. 딸 소희의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갈포수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사나워졌습니다. 내 반드시 그 영물을 찾아내고야 말겠다. 그런 갈포수의 다짐을 전해 들을 때마다 하영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지요. 혹여 자신이 다니는 길을 누가 눈치채지는 않을까 매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지요. 하루는 장터에서 우연히 갈포수와 마주친 일도 있었습니다. 등에 업힌 소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했지요. 그 모습을 보자 하영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자식을 살리려는 아비의 마음과 눈앞에서 다친 생명을 지키고픈 자신의 마음이 서로 부딪히는 듯 했지요. 며칠 새 산에 자주 오르내리던데 무슨 좋은 약초라도 발견했나? 지나가듯 던진 갈포수의 물음에 하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저 여름 약초가 실해서. 그뿐입니다.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지요.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갈포수는 더 캐묻지 않고 발길을 돌렸지요. 하지만 하영은 그날 이후로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다행히 골짜기 깊숙한 곳까지는 갈포수의 발길이 아직 닿지 않았지요. 하영은 그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지 마음이 무거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동트기 전 골짜기에 다다랐지요. 하영은 굴 어귀에서 낯선 광경을 마주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간밤에 또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간 모양이었습니다. 골짜기 초입 계곡물이 제법 불어 있었지요. 물소리가 유독 크게 들려오는 아침이었습니다. 그 서늘한 물소리를 배경으로 구렁이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웬 낯선 사내 하나가 쓰러져 있었지요. 하영은 눈을 몇 번이고 비볐습니다. 혹여 잘못 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지요. 아니면 밤새 산 길을 오가느라 헛것을 보는 것은 아닌지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시 보아도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것은 분명 사람이었지요. 하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낯선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옷차림새부터 예사롭지 않았지요. 검푸른 빛이 도는 도포는 낡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기품이 서려 있었지요.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옥빛에 가까웠습니다. 고통에 겨운 와중에도 이목구비만은 뚜렷했지요. 하영은 순간 넋을 놓고 바라보고 말았습니다. 뉘신지요? 하영이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습니다. 산에는 미동조차 없었지요. 가슴께가 가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아 숨은 붙어 있는 듯 했습니다. 하영은 잠시 망설였지요. 결국 물을 떠와 사내의 입술을 죽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하영은 매일같이 골짜기를 오가며 사내를 돌보았지요. 이상하게도 사내의 상처 자리는 예전 구렁이에 그것과 똑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하영의 머릿속을 스쳤지요. 차마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사내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낮고 그윽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다 상처 자리에 통증을 느꼈지요. 얕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하영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켰지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두타산 골짜기입니다. 하영은 그렇게 답하고는 저도 모르게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근처에서 큰 구렁이 한 마리를 못 보셨습니까? 분명 이 자리에 있었는데. 사내는 하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딘가 미안한 기색이 섞여 있었지요. 낯선 사람 앞임에도 겁먹은 기색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헤아리는 듯한 침착한 눈빛이었지요. 한참을 말없이 하영을 바라보던 사내가 이윽고 자리에서 몸을 낮추어 예를 갖추었습니다. 낭자가 나를 살렸구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낭자가 찾던 그 구렁이가 다름 아닌 나였소. 낭자가 정성껏 돌보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필시 이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오. 사내는 진중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지요. 내 이름은 청오라 하오. 하영은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본인의 입으로 확인받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다른 감정이 앞섰습니다. 그동안 정성껏 돌봐온 존재가 무사히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이었지요. 저는 그냥 다친 생명을 지나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나를 살렸소. 청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천년을 수행해온 몸이오. 승천을 목전에 두고 하늘의 시험을 치르던 중 뜻하지 않게 크게 다쳐 이곳에 떨어졌소. 낭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대로 쓰러졌을 것이오.
승천이라니요. 그럼 나리께서는 낭자가 아는 그 이무기가 맞소. 청호의 말에 하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어온 그 무서운 이야기 속 존재가 지금 눈앞에서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도 그 눈빛도 조금도 두렵지 않았지요. 이 은혜, 내 반드시 갚겠소. 청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어찌 그냥 넘기겠소.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그 후로도 낭자 곁에 머물며 은혜를 갚겠소. 하영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실 것 없습니다. 저는 그저 마땅한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낭자에게는 마땅한 일이었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목숨을 빚진 일이오. 청호의 고집은 완강했지요. 결국 하영도 더는 만류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오나 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마을에는 나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영은 갈포수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전했지요.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무기의 비늘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청호는 그 말을 듣고는 잠시 눈을 감았지요. 그런 사연이 있었구려. 아이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야 나무랄 수 없지만 내 목숨과 맞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오. 그러니 부디 몸을 낮추고 계셔야 합니다. 낭자의 말대로 하겠소. 그날부터 청호는 하영의 집 근처 산기슭 작은 움막에 몸을 숨기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지요. 하영은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산에서 크게 다친 나그네 선비를 발견해 잠시 돌보아 드리는 것이라고요. 어머니는 처음엔 낯빛이 굳었습니다. 출가도 안 한 처녀가 낯선 사내를 곁에 두다니 남들 눈이 무섭지 않느냐. 어머니, 다 죽어가는 사람을 어찌 못 본 척하겠습니까? 몸이 나으실 때까지만 잠시 도와드리려는 것뿐입니다. 거처도 따로 움막에 마련했으니 염려 마세요. 하영의 간곡한 말에 어머니도 결국 마음을 누겼습니다. 평소 딸의 심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다만 젊은 처녀 집에 낯선 사내가 드나든다는 소문이 돌면 곤란할 노릇이었습니다. 궁리 끝에 모녀는 한 가지 꾀를 냈지요. 바깥 사람들에게는 그냥 나그네라 하기보다는 먼 친척벌 오라비라 해두는 게 낫겠다. 그래야 괜한 뒷말이 덜할 것이야. 어머니의 말에 하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웃들에게만은 청호를 먼 친척 오라비라 소개하기로 입을 맞추었지요. 다행히 청류골은 워낙 외진 산골이었습니다. 오가는 낯선 사람에 대해 크게 캐묻는 이가 드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무렵 마을 어귀를 지나던 무녀 설매가 우연히 그 움막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설매는 걸음을 멈추었지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그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음을 느낀 것이었지요. 이상한 일이로구나. 예사 사람의 기운이 아닌데. 설매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캐묻지는 않았지요. 늙은 무녀는 오랜 세월 살아오며 남의 비밀을 함부로 들추지 않는 법을 익혀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만 그날 이후로 설매의 시선은 종종 하영의 집 쪽을 향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낮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청호는 하영의 곁에서 서서히 몸을 회복해 나갔지요. 상처가 아물수록 청호의 눈빛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수도 적고 조심스럽던 청호였지요.
하지만 하영의 살뜰한 보살핌 속에 점차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청호의 몸이 나아지는 것과 맞물려 마을에는 며칠에 한 번씩 반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논밭에도 다시 생기가 돌았지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올여름은 그래도 하늘이 아주 야박하지는 않은 모양이야. 동네 어른들은 다들 그렇게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반가운 비와 산속 사내 사이의 연관을 짐작하지 못했지요. 하영조차도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다만 청호가 기력을 되찾아갈수록 마을에 비가 잦아진다는 사실만은 어렴풋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아가고 있었지요. 며칠 후 청호는 이제 제법 걸음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상처가 아물며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지요. 옥빛이던 피부는 여전히 희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처음 마주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생기가 넘쳤지요. 그날 저녁 하영의 집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던 청호가 문득 입을 열었지요. 낭자 덕에 이리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소. 이 은혜는 평생을 갚아도 부족할 것이오.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다만 하영이 말끝을 흐리자 청호가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다만 무엇이오? 몸이 다 나으시면 나리께서는 결국 하늘로 오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에 청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별빛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그의 눈빛에 하영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치는 것을 보았지요. 매미 소리만이 무더운 여름밤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호는 이내 옅게 웃으며 답했지요. 그 일은 아직 먼 훗날의 이야기요. 지금은 그저 이 은혜를 갚는 일이 먼저요. 하영은 그 대답에 왠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서운함이 스치는 것을 느꼈지요. 어째서 그런 마음이 드는지 하영 스스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별빛 아래 나란히 앉은 그 밤이 오래도록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지요. 몸이 완전히 회복된 청호는 약속대로 하영의 집안일을 도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낫질 하나, 물동이 하나 드는 것도 서툴렀지요. 오랜 세월 어두운 동굴 속에서만 수행해온 몸이었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지게를 지다 발을 헛디뎌 나뒹구는가 하면 장작을 패다가 손등을 다치기도 했지요. 그럴 때마다 하영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날이 그리하시다간 저보다 일이 더딜까 걱정입니다. 면목이 없소. 청호는 귓불까지 붉어진 채 우물쭈물했습니다. 천년을 살아온 영물이 고작 지게질 하나에 쩔쩔매는 모습이었지요. 하영은 그런 청호가 어딘가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호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며칠이 지나자 지게질도 낫질도 제법 손에 익어갔습니다. 이만하면 저보다 나으십니다. 하영의 칭찬에 청호는 그제야 옅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하영의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간질거렸지요. 어째서인지는 하영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대신해 청호는 밭일도 도맡았습니다. 뙤약볕 아래서도 마다하지 않고 땀을 흘렸지요. 그런 청호를 보며 어머니도 처음의 경계심을 조금씩 풀어나갔습니다. 그 나그네 양반, 성정이 참으로 성실하구나. 어머니의 그 말에 하영은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청호의 정체까지는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겉으로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예, 어머니.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하영은 문득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아무 거짓 없이 진심으로 나온 말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하영은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 대신 청호와 함께 장터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곡식 몇 대와 산나물을 내다 팔아야 했지요. 소금과 옷감도 사와야 했습니다. 청호에게는 난생 처음 겪는 장터 구경이었지요. 저것은 다 무엇에 쓰는 물건들이요? 청호는 좌판마다 늘어놓은 물건들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연신 물음을 던졌지요. 하영은 그런 청호가 우습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론 대견하기도 했지요. 하나하나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곡식을 팔러 간 자리에서 청호는 흥정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상인이 부르는 값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려 했지요. 하영은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나리, 그 값은 너무 헐값입니다. 제가 나설 테니 잠자코 계셔야 합니다. 하영이 황급히 나서 흥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청호는 그저 감탄한 눈으로 하영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낭자는 참으로 못하는 일이 없구려. 이런 것쯤이야 늘 하던 일인걸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 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온 옷감 꾸러미를 진 채 걷던 청호가 지나가던 소달구지를 피하려 했지요. 그만 발을 헛디뎌 진창에 그대로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옷감은 흙투성이가 되었지요. 청호의 도포 자락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나리, 괜찮으십니까? 하영이 놀라 달려갔습니다. 정작 청호는 민망한 표정으로 몸을 일으키며 헛웃음을 지었지요. 천년을 동굴 속에서 지낸 몸이 고작 소달구지 하나를 피하지 못하다니 부끄럽기 그지없구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웠던지 하영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청호도 이내 따라 웃었습니다. 진창에 앉은 채로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그 순간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미소를 지을 정도였지요. 집으로 돌아온 하영은 흙투성이가 된 청호의 도포를 빨아주었습니다. 그러다 낡은 무명천 조각 하나를 발견했지요. 처음 굴에서 청호를 돌보던 날 상처를 감쌌던 바로 그 천이었습니다. 청호가 줄곧 품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지요. 이걸 아직도 지니고 계셨습니까? 하영이 놀라 묻자 청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낭자가 나를 처음으로 살려낸 증표요. 어찌 함부로 버릴 수 있겠소. 그 말에 하영은 괜스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별것 아닌 헌천 조각 하나였지요. 하지만 어쩐지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인연을 말해주는 듯 느껴졌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오후 하영과 청호는 함께 골짜기 계곡으로 나섰습니다. 약초를 캐다 지친 몸을 잠시 식히기 위함이었지요. 매미 소리가 요란한 한여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짙은 나무 그늘 아래 계곡물만은 서늘하기 그지없었지요. 이곳 물맛이 참으로 좋소. 청호는 두 손으로 계곡물을 떠마시며 감탄했습니다. 맑은 물줄기가 바위를 타고 흐르는 소리가 청량하게 울려 퍼졌지요. 하영은 그 모습을 보다 문득 허리춤에 매달고 다니던 작은 호리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호리병에 담아가면 산을 내려가서도 이 시원한 물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영이 호리병 가득 계곡물을 채워 건넸습니다. 청호는 그것을 받아 한 모금 마셨지요. 나머지를 다시 하영에게 건넸습니다. 낭자도 드시오. 두 사람은 그렇게 하나의 호리병을 번갈아 나눠 마셨습니다. 별것 아닌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하영의 마음속에는 그 장면이 오래도록 남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호리병은 두 사람 사이의 작은 약속이 되었습니다. 산에 오를 때마다 하영은 잊지 않고 그 호리병을 챙겼지요. 계곡에 다다르면 늘 함께 물을 나눠 마셨습니다. 한편 청호에게는 이따금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녘 아직 동이 트기 전이면 홀로 보찜을 꾸려 산길을 오르곤 했지요. 처음 그 모습을 본 것은 하영이 우연히 일찍 눈을 뜬 어느 날이었습니다. 방문 틈으로 내다보았지요. 청호는 조심스레 보찜 하나를 챙겨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남몰래 살인문을 나서고 있었지요. 멀리서 지켜보니 청호는 이무기굴 어귀까지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러고는 다시 발길을 돌려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하영은 차마 다가가 말을 걸지 못했지요. 무슨 사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굳이 캐묻지도 않았지요. 그저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런 새벽이 며칠 더 이어졌습니다. 하영은 그때마다 잠든 척 이불 속에서 그 발소리를 듣곤 했지요. 나갔다가 돌아오는 발소리,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발소리. 처음 한두 번은 그저 지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이 세 번째 되던 밤에는 도무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지요. 그의 또 그 보찜입니까? 이번엔 정말 안 돌아오실 참입니까?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호는 보찜을 맨 채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지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청호가 천천히 보찜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지요. 아니요. 아직은 아니요. 그 대답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영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청호의 목소리에서 어떤 망설임과 안도가 동시에 묻어난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별다른 말 없이 한참을 마당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매미 울음소리만이 무더운 여름밤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그날 밤 이후로 하영은 청호에게 굳이 보찜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새벽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이 늘어갔지요. 청호 역시 그 사실을 알았는지 어느 날부터는 새벽 산행을 나가기 전 슬며시 하영의 방문 앞에 작은 산딸기 한 움큼을 놓아두고 가곤 했습니다. 말없는 사과의 뜻이었지요. 오늘도 다녀오셨습니까? 아침이 되어 하영이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으면 청호는 그저 멋쩍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산책 삼아 다녀왔소.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영은 더 묻지 않았지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한 것도 늘어갔지요. 여름은 나날이 깊어갔습니다. 매미 소리가 온 산을 뒤덮었지요. 떼약볕은 갈수록 매서워졌습니다. 하지만 두타산 골짜기 계곡만은 여전히 서늘했지요. 하영과 청호는 틈나는 대로 그 계곡을 찾아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히곤 했습니다. 어릴 적엔 이 계곡에서 물고기도 많이 잡았습니다. 하영이 옛 이야기를 들려주면 청호는 눈을 반짝이며 귀 기울여 들었지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그 소소한 이야기들이 청호에게는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것이지요. 낭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영의 얼굴은 발그레해지곤 했지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작 두 사람만 모르는 듯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오랜만에 큰 장이 섰습니다. 하영은 모처럼 홀가분한 마음으로 청호와
함께 장 구경에 나섰지요. 이번에는 지난번 소동을 교훈 삼았습니다. 청호도 제법 능숙하게 물건값을 흥정하는 신용을 냈지요. 이보시오. 이 값은 너무하지 않소. 어설픈 흥정이었지만 그 모습이 제법 진지했습니다. 지켜보던 하영은 웃음을 참느라 애를 먹었지요. 그날 두 사람은 엿가락 하나를 나눠 먹으며 장터 골목을 거닐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한 행복이었지요. 한편 그 무렵 갈포수는 여전히 산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딸 소희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지요. 그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절박해져 갔습니다. 장터에서 마주친 갈포수의 몰골은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하영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요. 소희야, 조금만 더 견뎌다오. 이 아비가 반드시 널 살릴 것이다. 갈포수가 딸의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리는 소리를 지나가던 하영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서린 절박함이 하영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지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는 그 마음을 하영도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절박함이 청호의 목숨을 겨눈다는 사실만은 결코 외면할 수 없었지요. 한편 마을에서는 요즘 들어 부쩍 잦아진 비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올여름은 참으로 이상한 여름이야. 가물다가도 어느새 비가 오고 비가 오다가도 또 가문이 말일세. 그러게 말이야. 산신령이 조화를 부리시는 게 아닐까. 노인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하늘을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실에는 다가서지 못했지요. 오직 하영만이 그 비의 실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평온한 나날 속에서도 하영은 이상한 점을 하나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청호가 몸을 회복하고 기력을 되찾을수록 마을에는 더 자주 비가 내렸던 것이지요. 처음엔 우연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무지 우연이라 하기 어려울 정도였지요. 혹시 나리께서는 이 비와 무슨 관계가 있으신 것입니까? 어느 날 저녁 하영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청호는 잠시 망설이다 옅게 웃으며 답했지요. 낭자도 눈치를 채꾸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내 오랜 수행이 이 산의 기운과 얽혀 있어서 그런 듯하오. 그럼 나리께서 다치신 것이 마을의 가뭄과도 관련이 있었단 말씀입니까? 청호는 그 물음에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눈을 내리깔았지요. 이윽고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오. 하나 지금은 그보다 낭자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 소중하오. 그 대답에 하영은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며칠 후 하영은 나무를 캐러 나갔다가 우연히 무녀 설매와 마주쳤습니다. 설매는 전과 달리 걸음을 멈추었지요. 하영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하영은 예사롭지 않은 기색을 느꼈지요. 낭자, 요즘 마음이 무거워 보이는구나. 할멈, 무슨 말씀이신지. 그 사내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이 늙은이가 모를 줄 아느냐. 하영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부인하려 했지만 말이 쉽사리 나오지 않았지요. 설매는 그런 하영을 안쓰럽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나직이 말을 이었지요. 낭자, 내 한마디만 하겠다. 그 사내는 머지않아 이곳을 떠날 사람이다. 그 말에 하영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세한 사정은 나도 알지 못한다. 다만 그 사내에게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는 것, 그리고 그 기운이 머지않아 하늘로 향할 것이라는 것만은 이 늙은이도 짐작할 수 있느니라. 설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지요. 하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디 마음을 단단히 먹거라. 그 말을 끝으로 설매는 지팡이를 짚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하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지요.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불안이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영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몇 번이고 뒤척였습니다. 청호가 매일 새벽 보찜을 꾸리던 그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았습니다. 청호는 처음부터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째서 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걸까? 하영의 마음속에 서운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들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영은 청호를 원망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 숨겨진 것이 무엇일지 자꾸만 마음이 쓰였지요. 이튿날 새벽 또다시 보찜을 꾸려 나서는 청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하영은 잠든 척 이불 속에 웅크렸지요. 그 발소리가 사리문 밖으로 사라지는 것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하영은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그 말을 되뇌었지요. 한참을 뒤척이던 하영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동트기 전 어스름한 하늘 아래 두타산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지요. 설매의 말이 사실이라면 청호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찌해야 하는 걸까?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이성도 있었지요. 그 둘이 하영의 가슴 속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 어느 쪽도 쉬이 답을 내릴 수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모른 척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이었지요.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여명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청호는 그 새벽길을 다녀올 것이었지요. 그리고 오늘도 결국은 다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하영은 그렇게 믿고 싶었지요. 며칠 뒤 갈포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딸 소희의 숨이 점점 바빠지는 것을 보다 못했지요.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 갈포수는 활과 창을 챙겨 두타산 깊숙이 들어섰습니다. 예전과 달리 그의 걸음에는 어떤 광기 어린 절박함이 서려 있었지요. 산신령이 노한다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마을의 오랜 금기를 어긴다 해도 마찬가지였지요. 오직 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갈포수는 우연히 산깃을 운마 근처에서 낯선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숨죽여 다가가 보았지요. 그곳엔 얼마 전 하영의 집에 나타났다던 그 먼 친척 오라비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갈포수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저자에게서 나는 저 기운은 예사롭지 않다. 오랜 사냥 경험으로 다져진 갈포수의 감각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숨긴 채 며칠을 더 지켜보았지요. 낮이면 청호가 하영과 함께 산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밤이면 홀로 산길을 걷는 모습도 유심히 지켜보았지요. 무언가 있다는 확신이 날로 짙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청호가 인적 없는 곳에서
잠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순간을 목격하고 말았지요. 거대한 구렁이의 형상이 눈앞에서 일렁였습니다.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 그 광경을 갈포수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았지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지요. 동시에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것을 마침내 발견했다는 흥분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그날 밤 갈포수는 마을 장정 몇을 은밀히 불러 모았습니다. 두 타산 깊은 곳에 진짜 영물이 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 비늘 하나면 내 딸도, 어쩌면 이 마을 전체의 병자들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장정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갈포수의 확신에 찬 눈빛에 하나둘 설득되어 갔지요. 며칠 뒤 새벽 무장한 사내들이 소리 없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하영은 여느 때처럼 청호와 함께 골짜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길 초입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낌새가 느껴졌지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낮은 발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지요.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하영이 다급히 속삭였습니다. 청호의 낯빛이 순식간에 굳어졌지요. 갈포수구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방에서 장정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갈포수가 그 선두에 서서 활을 겨누고 있었지요. 드디어 정체를 드러냈구나, 이무기 놈. 갈포수의 외침에 청호는 하영을 자신의 등 뒤로 감쌌습니다. 낭자는 물러서 있으시오. 안 됩니다. 나리. 하영이 붙잡으려 했지만 청호는 이미 앞으로 나선 뒤였습니다. 갈포수가 쏜 화살이 허공을 갈랐지요. 청호는 몸을 날려 하영을 감쌌습니다. 화살을 피했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나리. 하영의 비명이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호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하영을 지키려 몸을 던졌지요. 장정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청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안간힘을 다해 하영을 감쌌지요. 제발 그만두세요. 이분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하영이 갈포수 앞을 가로막으며 절규했습니다. 비켜라. 저것 하나면 내 딸을 살릴 수 있단 말이다. 소희의 병을 낫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다른 생명을 해쳐서 얻는 목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영의 절규에 갈포수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사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해쳐서 얻는 것이 진정한 구원일 리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딸의 창백한 얼굴이 떠오르자 그는 다시 이를 악물었지요. 물러나거라. 이건 내 딸의 목숨이 걸린 일이다. 그 순간 청호가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멈추시오. 우렁찬 그 한마디에 장정들의 움직임이 순간 멎었습니다. 청호는 피 흘리는 몸을 이끌고 갈포수 앞에 섰지요. 나는 이 낭자의 은혜를 입고 이곳에 머문 것뿐이요. 낭자를 해하려 든다면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막을 것이요. 그 결연한 목소리에 갈포수도 장정들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갈포수는 활시위를 다시 당겼지요. 소용없다. 오늘은 반드시 끝을 보고 말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레 먹구름이 몰려들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청호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그 순간 사람들은 모두 알 수 없는 위압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결국 청호는 더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영이 절규하며 그를 끌어안았지요. 나리, 정신 차리세요. 나리. 장정들도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랐습니다. 주춤주춤 물러섰지요. 갈포수 역시 쓰러진 청호와 오열하는 하영을 보았습니다. 차마 마지막 일격을 가하지 못하고 굳어버렸지요. 그 소란 속에서 마을 사람 하나가 뒤늦게 산을 올라오다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지요. 두타산에 그 영물이 하영이네 집에 숨어 있었다는구나. 세상에, 그럼 그동안 우리가 속았던 것인가. 그러고도 무사히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니 참으로 겁도 없이. 마을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을 향한 시선도 곱지 않게 변해갔지요. 오랜 세월 이 무기고를 두려워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이제는 하영을 향한 원망으로 옮겨가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지요. 두려움과 배신감이 뒤섞인 눈빛들 속에서 하영은 오직 쓰러진 청호만을 끌어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신을 잃었다 겨우 깨어난 청호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소. 나리, 지금은 그저 쉬셔야 합니다. 아니요. 낭자가 알아야 할 것이 있소. 청호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진작 승천했어야 할 몸이었소. 하나 승천은 나를 처음 마주한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용이라 믿어주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었소. 낭자가 나를 그리 대해주기를 나는 줄곧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요. 하영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와 함께한 시간이 전부. 아니요, 그것만은 아니었소. 청호가 힘겹게 하영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승천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었을지 모르나 낭자와 함께 지내는 동안 내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소. 이제는 그저 낭자 곁에 남고 싶은 마음뿐이요. 하영은 그 말에 무엇라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슬픔이 밀려들었지요. 여전히 남아있는 애틋한 마음도 함께였습니다. 뒤엉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어째서 진작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낭자가 부담을 느낄까 두려웠소. 내가 승천하기 위해 낭자의 진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낭자의 마음이 온전히 낭자의 것이 아니게 될 것 같았소. 청호의 목소리도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는 그저 낭자가 아무 대가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대해주기를 바랐던 것뿐이요. 그 말에 하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망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 마음 밑바닥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영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밤 이후로 마을에는 다시 비가 그치고 말았습니다. 갈라진 땅 위로 다시 떼약볕이 내리쬐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하영의 마음에도 이전에는 없던 깊은 균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영은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몸이 아픈 것인지 마음이 아픈 것인지 하영 스스로도 분간이 되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도 청호의 정체를 알게 된 충격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원망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마음이 하영을 가장 힘들게 했지요. 어머니는 딸의 곁을 지키며 애를 태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묻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딸의 마음이 예사롭지 않게 무너져 있다는 것만은
어머니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하영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거라. 나는 그저 내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를 바랄 뿐이다. 어머니의 그 말에 하영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병든 몸으로도 딸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는 그 사랑이 하영의 가슴을 더욱 아리게 했지요. 낭자, 좀 어떠시오? 청호가 문 밖에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영은 며칠째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요. 청호 역시 몸이 완전히 낫지 않은 채였습니다. 매일 그 문 밖을 서성이며 하영의 안부를 물을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하영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리문 밖에 낯익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지요. 무녀 설매였습니다. 할멈, 낭자, 안색이 말이 아니구나. 설매는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하영의 곁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하영을 바라보았지요. 이윽고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 이 늙은이의 이야기 하나 들어보겠느냐. 하영은 고개를 들어 설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는 사뭇 달랐지요. 늘 담담하고 초연하던 설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만은 오래된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었지요. 실은 이 늙은이도 젊은 시절 낭자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적이 있었느니라. 설매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래전 이 늙은이도 한 이무기를 알았다. 그 역시 지금의 청호처럼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내게 다가왔지. 나는 그를 마음 깊이 연모했으나 정작 그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는 두려움이 앞섰느니라. 그가 곧 하늘로 오를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끝내 진심으로 그를 붙잡지도 놓아주지도 못했다. 그래서 어찌 되었습니까? 결국 그는 승천하지 못한 채 쓰러지고 말았느니라. 내가 끝까지 진심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지. 설매의 눈가에 오래된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 후로 나는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았다. 만약 그때 내가 조금 더 용기를 냈더라면, 조금 더 진심을 다했더라면 하고 말이다. 하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설매가 왜 자신에게 그런 말을 건넸는지, 왜 유독 자신을 눈여겨보았는지 말이지요. 낭자, 나는 그러지 못했다. 하나 너는 나와 같은 후회를 남기지 않길 바란다. 설매가 하영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하늘문은 열리지 않는 법이니라. 내가 전에 너에게 했던 그 말 기억하느냐? 예, 할멈. 그 말은 청호를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낭자 자신을 위한 말이기도 하다. 지금 낭자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진심, 부디 두려워하지 말고 마주하거라.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마음이 설매의 말 한마디에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지요. 저는 그저 나리를 잃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리를 위한 것인지 저의 욕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것으로 되었느니라. 설매는 옅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서 낭자의 마음을 전하거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 말을 남기고 설매는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하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별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하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단정히 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두타산 골짜기로 향했지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지요. 골짜기에 다다르자
그곳엔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갈포수가 다시 그곳을 찾아왔지요. 상처 입은 몸으로 겨우 서 있는 청호를 향해 활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습격 이후로도 몸을 온전히 추스르지 못한 청호였지요. 그래도 갈포수와 장정들 앞을 홀로 막아선 채 물러서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끝을 보겠다. 갈포수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며칠 사이 딸의 병세가 더욱 위독해진 모양이었지요. 더는 잃을 것이 없다는 듯 그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멈추세요. 하영이 소리치며 달려 나갔습니다. 갈포수와 청호 사이로 몸을 던지듯 뛰어들었지요. 낭자, 위험하오, 물러서시오. 청호가 다급히 외쳤지만 하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에 청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사이 야위었던 하영의 얼굴이었지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굳센 결의가 엿보였습니다. 갈포수 어른, 제 말을 들어주세요. 이분을 해친다 해서 소희의 병이 정말 나을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럼 어찌하란 말이냐? 내 딸이 죽어가는데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갈포수의 절규에 하영도 목이 메었습니다. 저도 자식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갈포수의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모두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엔 겨우 몸을 이끌고 따라온 소희가 서 있었지요.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린 딸의 그 모습에 갈포수의 손이 크게 흔들렸지요. 소희야,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 저는 싫어요. 저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낫고 싶지 않아요. 소희의 여린 목소리가 갈포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활시위를 쥔 그의 손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나갔지요. 결국 갈포수는 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고 말았지요.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하려 했던 것인가? 갈포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습니다. 딸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딸이 원치 않는 일이었지요. 그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딸을 위한다는 것이 그만 눈이 멀어. 갈포수가 청호를 향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청호는 상처 입은 몸으로도 담담히 그를 바라보았지요. 그 마음을 어찌 모르겠소. 다만 다음부터는 다른 이의 목숨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진심으로 딸을 지키시오. 그 말에 갈포수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함께 있던 장정들도 무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섰지요. 하영은 그제야 청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상처를 살폈지요. 품속에 늘 간직해온 무명천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리, 이 천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나리를 처음 만난 그날 상처를 감쌌던 바로 그 천입니다. 청호는 하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물론이요. 낭자가 나를 살린 첫 증표가 아니겠소. 그날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나리께서 사람이든 이묵이든 그것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나리라는 존재 그 자체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걷히며 눈부신 햇살이 골짜기 가득 쏟아져 내렸지요.
청호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낭자. 청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낭자의 그 진심이 마침내 나를 완성시키는구려. 하영은 두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입 밖으로 냈지요. 용이 되어 오르소서. 그 한마디와 함께 청호의 몸을 감싸던 빛이 더욱 강렬해졌지요. 사람들은 모두 눈을 가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빛이 거치자 그 자리에는 온전히 회복된 거대한 용의 형상이 있었지요. 하늘로 날아오를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용은 하늘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허공에 머물던 용은 이윽고 천천히 땅으로 내려왔지요.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청호였지요. 날이 어찌 오르지 않으셨습니까? 하영이 놀라 외쳤지요. 청호는 잔잔히 웃으며 하영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천년을 기다려온 하늘이요. 하나 이제는 그 하늘보다 낭자 곁이 내게는 더 소중하오. 하지만 그리하시면 나리께서는 영생을 잃고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겠지요. 청호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천년을 어두운 동굴 속에서 홀로 수행하며 나는 늘 저 하늘 너머만을 바라보았소. 하나 낭자를 만나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소. 진정 귀한 것은 저 먼 하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오. 하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지요.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 낭자와 함께라면 그 유한한 삶이 조금도 두렵지 않소. 그 순간 청호의 몸에 남아있던 마지막 신묘한 기운이 갈포수의 딸 소희를 향해 흘러들었습니다. 소희의 창백했던 뺨에 서서히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지요. 소희야. 갈포수가 놀라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소희의 숨소리가 눈에 띄게 편안해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동시에 하늘 가득 먹구름이 몰려들었습니다. 시원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몇 달, 아니 몇 해를 이어온 가뭄을 씻어내리는 단비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비다. 드디어 비가 온다.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 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갈라졌던 땅이 촉촉이 젖어들었지요. 두타산 전체가 짙푸른 생기로 물들어갔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산을 오른 마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는 하나둘 무릎을 꿇었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영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하영을 원망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녀의 진심이 마을 전체를 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마다 고개 숙여 고마움을 표했지요. 저 처자가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은 영영 이 가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야. 그러게 말일세. 우리가 그동안 참으로 어리석은 눈으로 저 처자를 보았구나. 마을 사람들의 그런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하영은 오직 청호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서 있었지요. 두 사람의 옷자락이 빗물에 흠뻑 젖어갔습니다.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 청호는 더 이상 신묘한 기운을 지니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영을 바라보는 그 눈빛만은 예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영과 청호는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청류골에서 오래도록 함께 살아갔지요. 마을은 다시 물 좋고 인심 좋은 고을로 돌아왔습니다. 갈포수는 그 후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마을에서 가장 성실한 농부가 되었다 전해집니다. 그의 딸 소희는 건강하게 자랐지요. 훗날 하영에게서 약초 다루는 법을 배웠다고도 합니다. 하영과 청호 사이에는 자식들도 태어나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청호는 비록 신묘한 힘은 잃었지요. 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다정한 지아비이자 아버지로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 두려움을 잊었지요. 어느새 그를 마을의 든든한 일꾼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지어주는 나무 팽이와 집신을 자랑스레 여겼지요. 마을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청호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나섰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해졌습니다. 하영과 청호는 여전히 그 골짜기를 찾곤 했지요. 두 사람은 늙어가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짙은 녹음이 우거진 계곡가에 나란히 앉았지요. 시원한 물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청호는 이제 영생을 모르는 몸이었지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후회의 그림자 하나 없었습니다. 낭자, 그때 나를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시오? 어찌 잊겠습니까? 벼락치던 그 무더운 밤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옅게 웃음 지었습니다. 지금도 청류골 사람들은 두타산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면 그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벼락 맞은 이무기를 살려낸 처녀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전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 골짜기를 더 이상 두려운 금기의 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제부턴가 그곳을 진심골이라 부르기 시작했지요. 진심 하나로 하늘의 뜻마저 바꾸어 놓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그렇게 이름 하나에 고스란히 담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지요. 진심은 하늘도 여는 법이다. 달빛 아래 이야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 마음에 가장 오래 남은 장면이 있어요. 하영이 두 손을 모으고 용이 되어 오르소서 하고 빌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붙잡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몇 달을 함께 지내며 정든 사람인데요. 하지만 하영은 끝까지 자기 마음보다 상대를 먼저 헤아렸지요. 자기가 놓아주지 않으면 그가 평생 하늘을 그리워하며 살게 될 걸 알았던 겁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진심이라는 게 결국 상대를 놓아줄 줄도 아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를 진짜로 아낀다는 건 붙잡는 것보다 놓아주는 용기에 더 가까울 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놓아주는 마음이 오히려 그를 곁에 머물게 했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진심은 결국 하늘도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심이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는 것.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그런 마음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이무기가 용이 되는 이야기에 관한 옛 풍속 한 자락 가만히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무기가 하늘로 오르려면 사람 눈에 처음 띄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부르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용이다 하고 불러주면 정말 용이 되어 오르고 뱀이다 하고 놀라 소리치면 다시 천년을 기다려야 했다지요. 승천을 가르는 건 결국 사람의 눈이 아니라 마음이었던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 하영의 진심도 어쩌면 이 옛 이야기와 꼭 닮아있지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가뭄이 길어지면 마을에서 함께 기우제를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산이나 냇가에 모여 제물을 올리고 비가 오기를 함께 빌었다지요.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어 하늘을 바라보던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 골짜기에 비가 돌아오던 장면도 그 오래된 마음에서 빌려온 것이랍니다. 옛 이야기 속 이무기들이 유독 사람의 진심에 울고 웃는 존재로 그려지는 것도 재밌는 지점이지요. 힘도 세고 신묘한 존재이면서 정작 그 운명을 가르는 건 사람의 마음 하나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크고 대단한 힘보다 결국 진심 하나가 더 오래 남는 것을 옛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오늘도 진심 하나로 마음에 단비가 내리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역사 한 자락은 여기까지 들려드립니다. 달빛 아래 이야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달빛 아래 이야기에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